아버님 도둑이에요?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내가 30년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 일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 냉혹한 진실이 내 가족을 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소 짓던 그 얼굴들이 밤이면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처음 이상한 징후를 느꼈을 때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음식에서 두 번째 약물이 검출된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진실과 내 가족 중에서. 내 음식에서 두 번째로 이상한 물질이 검출된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얼굴을 때렸어요. 서울 마포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나, 강태주는 평생을 진실을 찾는 일에 바쳤습니다. 30년간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죠. 그런 내가 이제는 내 가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만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제 평생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조가 내 가족에게도 적용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와 이혼한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외로움에 몸을 떨었어요. 그러다 3년 전 아들 민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민호야, 이 아파트를 너희에게 물려주마. 내 가족과 함께 살자. 그 말에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아내 지원도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지원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하는 식사, 저녁에 나누는 대화, 행복이 가득했죠. 그러다 손자 준우가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준우의 작은 뺨을 만졌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에 확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어요. 은퇴 후 디지털 포렌식 자문으로 모은 재산과 아파트를 손자의 교육 신탁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우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었죠. 그 결정을 민호와 지원에게 알렸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갑게 굳은 민호의 표정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 손자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거란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봤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68대 나이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든 탓이겠지.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상이 식사 후에만 나타났어요. 특히 지원이 직접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30년간의 수사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준비한 미역국을 먹고 난 후 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남은 미역국을 작은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옛 동료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재서가, 부탁이 있네. 태준 선배,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 음식 분석 좀 해줄 수 있나? 개인적인 일이야. 재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선배, 그냥 직감이야. 빨리 알아야 해. 이틀 후, 재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선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에서 수면제와 다른 약물이 검출됐어요. 소량이지만 계속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해? 네, 선배. 실험실에서 2번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면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감정이 아닌 사실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평생 수사관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제 방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집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68살의 몸으로 천장 구석과 책장 뒤에 장비를 숨기는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불안한 마음에 손이 더 떨렸습니다. 민호와 지원이 갑자기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계단 위에 서서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다 약 때문이야. 이를 악물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부엌, 거실, 내 방, 총 5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마지막 카메라를 설치하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계단에서 내려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설치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아버님, 안 계세요?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여기 있어. 좀 쉬고 있었어. 지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살폈어요. 의심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까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약 드셨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아직 지금 먹을게.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뱀의 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설치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가고 지원은 집안일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역시 내 착각이었나.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카메라는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지원이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내 약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봉지를 꺼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지원은 약통에 비닐 봉지의 내용물을 조금씩 섞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영상을 계속 살폈습니다. 저녁 시간 부엌에서 민호와 지원이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민호의 낮은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약을 점점 늘려가고 있으니까. 지원의 차가운 대답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빨리 가시면 의심받을 수 있어. 조심해. 민호의 말에 지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약 용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자연사처럼 보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하다니. 심장이 쓰라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통증이 손을 타고 올라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딸 하연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연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국제전화는 위험했습니다. 민호가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비밀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연아, 아빠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급히 귀국해 줄 수 있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특히 민호에게는 절대로. 증거를 모았다. 직접 보여줄게. 아빠가 이메일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특히 두려웠어요. 지원이 건네는 모든 음식, 물 한 잔까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영양제도 드세요. 지원이 약을 내밀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억지로 웃으며 받았지만 몰래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주는 어떤 것도 입에 넣을 수 없었어요. 3일 후 하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내일 귀국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돼요. 하연,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하연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다음 날 민호가 일하러 나가고 지원이 장을 보러 간 사이 약통의 약을 모두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대신 비슷한 모양의 비타민을 넣어두었어요. 눈속임이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하연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하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방으로 가자. 거기서 이야기하자.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하연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내 오빠와 지원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모니터에는 민호와 지원이 내 음식에 약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빨리 끝내자. 이 집도 우리 거고 노인의 재산도 우리 차지야.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악몽 같았어요. 하연아, 내가 수사관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해결한 사건 기억하니?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이요. 사람들이 수십억을 잃었던, 그래. 그 사건의 주범이 민호의 장인이었어. 지원의 아버지 서대철 말이야.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 전 그 일 이후로 민호와 사이가 틀어졌지. 그리고 지금 그 복수가 이런 식으로 돌아왔구나.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연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밝힐 거야. 증거는 이미 충분해.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창밖의 달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단력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민호가 출장 중이고 지원은 친구 모임에 갔다는 날 발생했습니다. 아침부터 집에 혼자 있던 저는 준우를 돌보기로 했어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랑 블록 놀이할까? 준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작은 손으로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이 잠시 사라진 듯했어요. 할부지, 배고파요. 준우의 목소리에 시계를 봤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점심 줄게. 부엌으로 가서 준우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지원이 미리 만들어둔 이유식을 데우고 작은 수저로 한 숟가락씩 떠먹였어요. 준우는 맛있게 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준우 잘 먹네. 다 먹으면 낮잠 자자. 점심을 다 먹인 후 준우를 안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책을 읽어주며 토닥토닥 재웠어요. 준우가 잠들자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준우만 챙기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지원이 준비한 음식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때 선반 위에 놓인 사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빨간 사과가 유혹하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괜찮겠지. 사과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후 베어 물었어요. 상큼한 과즙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한 음식의 맛이었어요. 사과를 다 먹고 한숨 돌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원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아버님, 집에 계세요? 지원의 목소리에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주방에 있어. 지원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사과 심에
꽂혔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냉장고에 있던 사과 하나가 없는데 혹시 드셨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준우 돌보느라 배가 고파서 하나 먹었단다. 그 순간 지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썹이 꿈틀거리고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이거 제 친정어머니가 준우 먹으라고 특별히 사온 유기농 사과예요. 한 개에 10,000원이 넘는 비싼 건데 왜 허락도 없이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사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의아했어요.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반응은 단순한 사과 하나에 대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싼 줄 몰랐어. 미안하구나. 사과하는 투로 말했지만 지원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리키며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남의 냉장고를 함부로 여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 아닌가요?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물 한 잔도 제 허락 받고 드세요. 남의 집 냉장고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수십 년간 살아온 이 집인데. 그러나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어요.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다는 것.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심할게. 지원은 냉장고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이 반응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야. 혹시 그 사과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사과에도 뭔가를 넣은 건 아닐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하연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녹화했어. 증거가 더 쌓였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지원이 즉시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저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얼마 후 민호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지원과 나눈 대화를 전하려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지원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의 말을 자르고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그가 빠져나가는 듯했어요. 대화가 전부 녹음됐다. 이제 노인을 처리하고 재산을 차지하자는 말도 말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내가 평생 디지털 증거를 다뤄온 사람이라는 걸 잊었니? 너희가 내 컴퓨터에 접속한 흔적, 약을 탐색한 인터넷 기록, 모든 것이 여기 있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어요. 그때 하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연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누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다 이유가 있어요. 지원의 아버지가 그의 말을 자르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모든 살인 미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연이 내 지시에 따라 신고한 것이죠. 두 분 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민호와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지원은 울음을 터뜨렸고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넘긴 아버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지켜져야 했어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정확히 2시간 전 민호와 지원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강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김 형사가 나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이버 수사대에 있을 때 후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김 형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모니터에는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원이 나눈 대화, 내 약에 뭔가를 섞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형사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두 사람의 동기가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지원 씨가 자백했어요. 그녀의 아버지 서대철 때문이라고. 서대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005년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대형 사건이었어요. 다단계 사기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이 일과 연관된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대철이 지원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수감된 후 그녀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몰락했어요. 지원 씨는 그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사건의 수사관으로서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런 복수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민호는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에 동참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지원 씨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민호가 내 컴퓨터에 접속한 흔적, 약물 효과를 검색한 기록 등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증거는 그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보여줍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나를 해치려 했다니. 두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랬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약속했던 집마저 빼앗으려 하셨잖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가 수감된 후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대학을 그만둬야 했죠.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제 마음을 베어갔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내 목숨을 노릴 수는 없잖아. 지원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당신은 제 가족의 목숨을 노렸어요. 저희의 미래를. 다음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아들을 보는 순간 온갖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사랑이었어요. 민호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지원이 처음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약속을 어기셨잖아요. 집을 주시기로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내가 아버지를 해칠 이유가 되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겁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원이 점점,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던 내 아들이 이제는 살인미수 혐의자가 되어 울고 있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연이 제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엉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주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민호와 지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을 돕기만 했어요. 지원이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디지털 증거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판사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명백합니다. 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해하려 했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지원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 경위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 아들은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준우, 내 손자, 이제 부모 없이 자라야 할 아이. 하지만 내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아는 아이로 키울 거다. 법정을 나오며 초봄의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준우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고통보다 중요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준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할부지, 준우가 작은 팔을 벌려 달려왔어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준우야, 할아버지가 앞으로 너를 잘 지켜줄게.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빛깔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진실 위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랜 신조를 되뇌었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내 가족을 산산조각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어요. 그리고 이제 준우를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마당에 비쳤어요. 맑은 하늘이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준우야, 공원에 나가볼까? 손자의 작은 방을 노크했어요. 준우는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할부지, 가요, 가요. 준우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부모의 잘못을 알 리 없는 순수한 영혼이니까요. 준우의 작은 신발을 신겨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와 엄마가 왜 집에 없는지. 그 질문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할부지,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어느 날 준우가 그렇게 물었을 때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이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준우야, 아빠랑 엄마는 멀리 출장 가셨어. 오래 걸릴 거야. 하연은 학교를 휴학하고 돌아와 저와 준우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에 마음 한구석이 미안했어요. 밖에 나가자, 준우야.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준우가 신이 나서 뛰어갔습니다. 모래밭에서 뛰놀던 아이에게 주머니에서 꺼낸 사과를 건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깎아온 사과란다. 맛있게 먹어. 사과를 깎을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이 화를 냈던 그 사과. 운명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준우는 사과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부지. 벤치에 앉아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디지털 세상의 비밀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하연이 2개의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준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하연이 준우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며 받아들었습니다. 하연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 오빠와 지원 언니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는 죄책감, 손자에게 부모를 빼앗았다는 자책,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웃는 얼굴을 보며 대답했어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단다. 내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야. 가족이라도 진실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지. 하지만 준우에게는 다른 미래가 있을 거야.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강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비통한 미소가 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준우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아이를 안아들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우는 하연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준우가 자랄 때까지 곁에 있어줄 거야. 그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제가 도울게요. 학교는 나중에 다시 갈 수 있어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하연아.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손을 뻗어 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우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할부지, 나 공룡 좋아해요. 준우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아직 단순하고 맑았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공룡 책을 사다 줄게. 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연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 좀 쉬세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을 탄 음식, 몰래 설치한 카메라, 충격적인 대화 내용, 그리고 법정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가족은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책장에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민호의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아들아, 왜 그랬니?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흔들거렸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제 얼굴을 만졌어요. 준우였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할부지, 울어요? 아파요?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좀 슬펐을 뿐이야. 준우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울지 마세요. 준우가 있잖아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렸습니다.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그래, 준우가 있지. 할아버지의 작은 햇살. 그날 밤 준우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아버지, 따뜻한 차 드세요. 차를 받아들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연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연아, 인생은 참 이상하구나.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결국 내 가족을 파괴했어. 하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오빠와 지원 언니가 잘못한 거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준우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 아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함께 해요, 아버지. 준우를 위해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우가 내 뺨에 손을 대며 웃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아이가 베란다로 나온 거예요. 손자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내 마음의 한 조각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새롭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평생 믿어온 한 가지 진실,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만이 거짓말을 합니다. 준우를 품에 안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의 날을.